82페이지에 이어서 이제 태양계 구성에서 두 번째 볼게요. 태양 활동의 변화는 이제 흑점수의 변화를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풍이 불어오면 태양 활동이 지구에 어떻게 미치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천체망원경 간단하니까 한번 볼게요. 태양 활동의 변화 보시면 주로 흑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흑점은 이제 11년 주기로 있는데요.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동그라미 쳐놓고요. 흑점이 아까 전에 태양이 활발할 때마다 생기는 검은 반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폭발할 때 생기는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그 지역이 가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반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 폭발이 활발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활발한 정도가 11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생겼다가 줄어들었다가 많이 생겼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이 생겼을 때의 꼭대기를 극대기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적게 생겼을 때의 흑점이 가장 적게 생겼을 때의 이제 가장 아랫부분을 극속이라고 해요. 많을 때자 극대기, 적을 소자 극속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극대기는 흑점수가 가장 많은 시기고요. 이제 가장 극대기와 극대기 사이가 한 11년 정도, 그러니까 극속이와 극속이, 극대기와 극대기 이 사이가 한 11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활동하는 주기가 한 11년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코로나가 커진다, 그리고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나타난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태양 폭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니까 코로나도 더 커지는 거고요. 더 두꺼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에서 관측되는 홍염이나 플레어들도 많이 생기겠죠. 왜? 태양이 폭발하니까. 그죠?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는 태양풍,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태양풍이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에서 폭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이제 지구로 날아오거든요. 대전된 여러 가지 입자들이 지구로 날아오고, 이 여러 가지 입자들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밑에 나온 내용이에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여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요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객관식으로 주고 아닌 것은 아니면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주로 이제 아닌 것은이 나겠지. 1번은요, 인공위성 센서가 고장나서 인공위성이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인데요. 그러니까 전기를 띤 입자들이 지구로 날아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지구 전기와 관련된 시설들이 교란을 있겠죠. 그죠? 인공위성도 전부 다 이제 전기적인 시스템이니까 교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기능을 못한다. 2번, 전력 시스템 오류로 전기가 끊기거나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정전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세 번째, 무선통신 장애,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통신에 영향을 받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델린저 현상이란 건데요. 그냥 참고로만 해두시고, 델린저 현상이라고 해요. 무선통신 장애를. 4번은요, 오로라 밑줄에 놓으시고, 오로라는 현상 자체는요, 오른쪽 아래에도 있는데요. 오로라는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이제 전기를 띤 입자들이 대기와 부딪히면서 이렇게 밝게 산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란하니까 좀 아름다운 무늬가, 아름다운 빛이 나죠. 그죠?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는 극지방이나 고위도 지역에서 이제 주로 관측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태양풍이 활발할 때 생긴다. 5번은요, GPS. 여기 이제 인공위성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인공위성을 두 대인가 세 대를 이용해가지고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게 GPS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공위성이 고장나면 GPS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공위치 확인 시스템 GPS 오류. 그 다음 최근에는 이제 요즘에 방송을 인공위성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쏘기 때문에 방송에도 많은 장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2번 한번 보시면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죠. 자기 폭풍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기 폭풍 참고해 두시고요. 지구 자기장이 짧은 시간 동안 불규칙하게 계속해서 변하는 현상도 있는데요. 지구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는 자기장으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을 둘러싸여 있어서 태양으로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자기장인 큰 자기 폭풍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기를 띤 입자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어요. 방패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이제 자기 폭풍이 생기면서 우리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은 일시적으로 거기가 붕괴가 되면은 방사선이나 우주선들이 쑥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외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에도 많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자기 폭풍 그냥 체크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행기나 우주에 관련된 것들 있죠. 우주 비행사, 비행기 승객 이런 것들이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일시적으로 기계가 결함이 생기거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우주선, 그 다음에 비행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만 정리할게요.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요, 지구에 인공위성이 기능을 못하게 되고 GPS가 오류가 되고요. 전력 시스템이나 전력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서 정전이 생길 수 있고요. 무선통신 장애나 자기 폭풍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극지방에서는 오로라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오로라는 대전된 입자들이 그러니까 전기를 띤 입자들이 우리 대기에 와가지고 부딪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자, 오른쪽에 9번, 10번 한번 풀게요. 흑점 같은 경우는 이 11년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1년 그 다음에 극대기 극속이라는 용어도 기억해 주시고 11년 주기로 태양이 활발한 정도를 말한다라고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흑점이 생기는 이유는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인 거고요. 자, A는 극대기, B는 극소기가 되겠고요. A는 극대기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홍역과 플레어 발생도 증가하겠죠. 그죠? 이런 이제 상대적인 결과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10번 무선통신장애 O가 되겠죠. 오로라 발생 횟수는 증가하니까 X. 전력 시스템 오류로 점점 발생 O가 되겠고요. GPS 오류 위치 확인이 어려워진다. O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천체 망원경인데요. 이게 이제 이 파트가 2학년에 있었을 때는 이제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는 보통 수행으로도 많이 하기도 해요. 이제 천체 망원경이 있는 학교에서는 직접 이걸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를 만약에 수행으로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삼각대부터 이제 설치를 하는 거를 수행으로 봤었고요. 이제 이게 이제 1학년으로 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행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는 구조가 중요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시험 대비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일단 밑에서부터 보시면요, 삼각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카메라 같은 거 할 때 다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받침대를 삼각대라고 해요. 그래서 설치할 때 가장 아래쪽에 카메라와 망원경 이런 것들은 가장 아래쪽에 방송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삼각대를 먼저 설치를 하죠. 그래서 삼각대를 고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대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가대라고 해가지고 그 망원경이 있는 통을 경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거운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가대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는 삼각대, 그 다음에 가대 이렇게 돼요. 삼각대를 먼저 아래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가대를 설치하고요. 삼각대 위에다가 이제 부품을 딱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다가 이제 경통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추라고 있어요. 가대하고 삼각대 사이에 이제 이렇게 조정하는 레버 같은 게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요런 게 이제 균형추가 되겠죠. 이렇게 조절하는 거 있죠. 요런 거 길쭉하게 생긴 거. 그래서 뭔가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위아래. 왜냐면은 경통이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삼각대는 되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특히 대물 렌즈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크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쏠리니까 이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뒤쪽에 이렇게 추를 맞추는 균형추 같은 게 가운데 있는 거죠. 균형을 잡아주는 추고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삼각대, 가대, 균형추 이렇게 순서대로 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경통이라고 해서 렌즈가 들어가는 통을 연결을 해요. 요 순서 기억하시면 돼요. 삼각대 세우고 그 다음에 가대를 끼우고 그 다음에 균형추를 끼우고 제일 위쪽에 이제 머리가 되는 경통을 끼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렌즈 3개가 중요한데요. 대물 렌즈, 보조 망원경, 접안 렌즈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천체 망원경에서 그나마 중요한 건 그냥 렌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렌즈에 대한 이름은요. 기본적으로 현미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대물 렌즈는 사물을 바라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내 눈과 먼 쪽을 대물 렌즈라고 해요. 현미경도 마찬가지죠. 내 눈과 멀리 있는 사물과 마주하는 쪽을 대물 렌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물 렌즈를 통해 가지고 빛을 모아요. 빛을 모으고 그 다음에 내가 관측할 곳을 이제 위치를 잡는 거죠. 크게. 그래서 대물 렌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빛을 모으거나 이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요. 보조 망원경 있는데요. 이거 파인더라고도 하고요. 넓은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천체를 넓은 범위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저배율로. 그 특정 위치를 넓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확대시켜서 좁은 범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순서가 대물 렌즈, 보조 망원경, 접안 렌즈 이 순서예요. 그래서 대물 렌즈,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 혹은 파인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눈과 접하는 접안 렌즈. 이런 식으로 이제 대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물 렌즈로 방향을 잡아서 빛을 모으고요. 보조 망원경으로 넓은 범위, 그 다음에 저반 렌즈를 확대해서 고배율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망원경은 넓은 범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체를 찾을 때 사용하는 소형 망원경이다. 그리고 저반 렌즈는요 확대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을 확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렌즈로서 교체하여 배율을 조절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저반 렌즈 같은 경우는 현미경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하는 거죠. 저배율로 넓은 범위를 조금 찾고 그 다음에 고배율로 이제 점점 세부적으로 또렷하게 찾아 나가는 거죠. 그걸 조절하는 게 밑에 있는 초점 조절 나사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위에 이제 경통 같은 경우는요 제일 앞쪽에 있는 대물 렌즈하고 제일 뒤쪽에 있는 저반 렌즈를 사이한 통을 경통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경통이라고 쓰여 있으면 현미경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렌즈와 렌즈를 끼우는 통을 경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천체 망원경 조립 순서는 삼각대 세우고 가대 끼우고 균형치 끼운 다음에 경통을 끼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렌즈를 끼우는데 보조 망원경과 저반 렌즈 끼우고 균형을 맞춘 다음에 시야를 맞춘다. 이 순서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삼각대, 가대, 균형추, 경통. 그 다음에 밑에 3번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방법인데요. 1번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야가 트여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천체 같은 걸 관측할 때는 어디로 나가요? 어디 들판이라든지 야외로 가는 거잖아요. 도심에서는 좀 찾기 힘들죠. 그래서 시야가 넓게 트여 있어야 되고요. 주변에 당연히 어두운 별을 찾는 건데 불빛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불빛이 없어야 되겠고요. 평평한 곳에 망원경을 설치하겠죠. 울퉁불퉁한 데 세우면요, 이제 삐뚤어지면 찾기가 힘드니까 고정되고 평평한 곳에다가 설치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다가 밑줄 하시고요. 보조 망원경으로 관측할 천체를 찾아서 시야 중앙에 오도록 조절한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별자리를 내가 찾아, 어떤 넓은 별자리 안에서 별자리를 찾아요. 그 다음에 넓은 별자리를 보조 망원경으로 찾아야겠죠. 그 별자리 위치를. 그리고 그 별자리에 있는 특정 별을 찾을 때는 이제 저반 렌즈로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확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은 보조 망원경으로 천체를 찾아서 시야 중앙에 오게 넓은 범위를 찾는다. 3번은요 저반 렌즈로 초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접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11번,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렌즈 3개의 이름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순서도 잘 알아두세요. 대물 렌즈로 방향을 잡고 빛을 모은다.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으로 넓은 범위로 천체를 찾는다. 그리고 세 번째 저반 렌즈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확대한다. 자, 1번은 대물 렌즈,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가대가 되겠고 3번은 균형추, 4번은 삼각대, 5번은 경통, 6번은 보조 망원경, 7번은 접안 렌즈. 접안 렌즈의 뜻은 눈과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8번은 이제 조절 나사가 되겠죠. 초점 조절 나사. 천체 망원경 조립 과정 돼 있는데요. 삼각대 먼저 찾으시고 미음, 그 다음에 가대를 끼우고요. 기억, 그 다음에 균형추, 리얼 여기까지는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통을 끼워요. 니은. 그래서 삼각대, 가대, 균형추, 경통까지 하신 다음에 보조 망원경과 저반 렌즈를 끼우고 균형을 맞춰야겠죠. 자, 84페이지 태양계 천체 분석 한번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태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궤도로 도는 애들을 행성이라고 한다고요. 8개의 행성이 있다. 모양은 둥글다. 그 다음에 외소행성. 모양도 둥글어요. 그리고 원궤도로 돌아요. 하지만 대장이 아닌 애들. 궤도 주변에 있는 다른 천체에게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행성도 위성도 아닌 애들. 명왕성이 대표적인 애고요. 소행성은요 그림에서 보듯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쭈글쭈글해요. 약간 감자 모양으로 생겼고 태양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모양이 불규칙한 애들 주로 목성 주변에 많다. 위성은요 이렇게 동그란 거 잘 아시죠? 달처럼 생긴 것들을 말하는 거고 행성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도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해성은
이제 여기 보시면 꼬리처럼 길게 늘어져 있죠. 이게 이제 얼음이 녹아서 생기는 띠다.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양과 가까워질 때는 꼬리가 생긴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넘겨주시고요. 자, 86페이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한번 그냥 읽어는 보세요. 자, 88페이지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태양계 전체 한번 풀어보고요. 그다음 태양 이렇게 풀어볼게요. 6번 같은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X축하고 Y축 잘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다 했나요? 1번 태양계를 이루는 천체에 돼 있고요. 다른 태양계 행성 아니죠. 위성이고 모든 행성은 위성이 있다는데 위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외소 행성은 행성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 뭐 이게 답이겠죠? 1번에 3번이고요. 소행성은 태양 요거는 이제 해성에 대한 얘기죠. 꼬리. 해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 요건 소행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천체 하나씩 특징들 꼭 기억해 주시고 2번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위성들이 있어요.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는가 돼 있는데요. 아니오로 빠지는 건 해성 되겠죠? 여기 해성이 없네. 그러면은 위성이네요. 네, 가는 위성이 되겠고요. 모양이 둥근가 돼 있는데요. 소행성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 불규칙하고. 그래서 나는 소행성 2번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세 번째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들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가 얘가 행성 아니오가 외소행성이죠. 그래서 2번이고요. 태양계 행성과 특징을 옳게 나타낸 것 있는데 3번은 3번이에요. 천왕성 자전축이 공정궤도면과 누워서 나란하게 이동한다고 했죠. 3번에 3번이고요. 4번은요. 목성형 행성에 속하는 거 질량이 크고 그러니까 1보다 크고 반지름도 1보다 큰 걸 찾으면 되겠죠. B하고 D겠죠. 4번에 4번. 5번은요. 수금지와 지구형이고 B는요 목토천의 목성형이죠.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질량 구분할 수 있죠. 반지름 크기로 구분할 수 있죠. 위성수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표면 온도는 해당되지 않겠죠. 4번이고요. 고리 유무 해당되죠. 5번에 4번. 6번은요. A는 질량이 작고 위성수가 없거나 적다. 지구형이고 B는 질량이 크고 위성수가 많은 거니까 목성형이죠. 그래서 6번에 5번이에요. A에는 지구와 성이, B에는 목성과 천왕성이. 7번부터 11번까지 태양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 표면과 대기고요. 표면은 이제 우리 광구라고 표현한다고 그랬고 쌀알 무늬와 흑점이 나타나고요. 대기에서는 우리 체층과 코로나가 있었고 대기에서 관측되는 현상이 홍연과 플레어였죠. 7번은 5번이고요. 쌀알 무늬는 대류 현상 때문이다. 그죠? 8번은요. 흑점 검게 보이는 거고 2000도씨 정도 낮다 그랬고 자기장에 의해서 가려진다 그랬고 주기가 11년 주기다 그랬죠. 8번에 3번이고요.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 9번은요. A는 체층, B는 고온의 가스 기둥이니까 홍염, C는 코로나죠. 9번에 4번이고요. B는 흑점수가 많을 때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9번에 4번이요. 10번에 A는 극대기, B는 극소기, 흑점의 주기를 말한다고 그랬었고요. 흑점수는 약 11년 주기 기억 맞고요. A식의 코로나 크기는 커졌겠죠. 태양이 더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자, B식의 태양에서 전기를 띠는 입자가 많이 방출된다고 하는데요. A식에 더 많이 방출되는 거죠. D것은 틀렸고 리을 A보다 B식의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A가 더 활발하다고 했죠. 기억 니은 그래서 1번 되겠네요. 11번은요. 태양 흑점 11년 주기라는 내용이고요. 답은 이제 태양풍이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자기 폭풍 맞죠? 인공위성 오작동 맞죠? 3번 오로라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이죠. 지구에서 델린저 현상. 요게 이제 무선 통신 장애예요. 이제 특정 이름이 이제 델린저 현상이라고 불러요. 송전 시설 고장 나서 정전. 11번에 3번. 자, 12, 13, 14. 요 세 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번은요. 답은 4번이고요. 4번의 D는 이제 가대죠.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고 순서는 삼각대 다음 가대 균형축 그 다음에 경통이라고 했죠. 13번은 그냥 답은 4번 넘어갈게요. 14번은 천체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 4번이고요. 접안 렌즈로 상을 찾은 후 보조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한다. 이거 반대죠. 보조망원경으로 넓은 범위를 찾은 다음에 접안 렌즈로 저별에서 고별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겠죠. 14번에 4번이고요. 15번 같은 경우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면 행성과 외소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모양이 둥글다 하지만 외소 행성은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들에게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16번에 1번 같은 경우 A는 이제 잘 알겠지만 지구형, B는 목성형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실력 탄탄 이제 6번까지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1번은요. 답은 1번이에요.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곳에 천체 망원경을 설치하고 있는데 넓은 이제 평평한 곳에다 설치하고 보조 망원경을 관측한다 그랬는데요. 태양의 위치를 찾으려면은 방향과 이제 천체를 찾는 거는 대물 렌즈로 찾아야 되는 거죠. 대물 렌즈로 찾아서 빛을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야겠죠. 다는요.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 필터, 약간 뭐 검은 필름 같은 걸 씌워야겠죠. 저반 렌즈는 이제 마지막으로 상을 또렷하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 1번이 1번이고요. 태양계 천체인 가니메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이제 위성인데요. 목성의 위성이야. 목성 중심으로 공전한다 됐죠. 반지름은 수성보다 크고 표면은 단단하다. 이건 위성이죠. 2번에 3번 되겠고요. 3번은요. 지구형과 이제 목성형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A는 지구보다 작은 0.82인데 이제 반지름이 0.95니까 금성이죠. B는요. 크기가 9.45. 얘는 한 10배 정도 되고 10배보다 좀 작으니까 토성인 거고 C는 0.38. 요거는 이제 뭐 수성이겠죠? 수성? 하여튼. 그리고 D는요. 11배 이제 목성이죠. 그래서 답은 3번에 5번 되겠고요. B와 D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다. B와 D는 기체형이라고 그랬죠.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는 A와 C, 지구형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3번에 5번이고요. 4번도 5번이에요. 이건 쌀알무늬죠. B에서 고체의 쌀알무늬, B가 쌀알무늬고 A가 흑점인데요. B가 이제 밝게 빛나는 부분이니까 고온의 기체가 상승하는 부분이죠. 밝다. 4번에 5번이고요. 5번에서 광구가 완전히 가려질 때 잘 관측되는 거 그랬어요. 보통 이제 일식이라든지 이때 관측될 수 있는 거 태양 대기에서 관측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대기라든지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5번에 2번 채층이나 코로나 그 다음에 뭐 홍염이나 플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 찾으시면 되죠. 흑점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1, 2, 1, 4, 5는 흑점 때문에 틀린 거고 4번은 쌀알무늬 때문에 틀린 거죠. 5번에 2번이고요. 6번은 가가 이제 둘 다 이제 코로나를 나타낸 건데 가가 코로나가 조금 더 두껍잖아요. 그 이유가 태양 활동이 되게 활발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가 태양 활동이 더 활발하니까 흑점수도 더 많아야 되고요. 플레어 발생 빈도도 더 커야 되고 태양풍의 세기도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맞고 지구에서 오로라의 발생 빈도도 가가 더 커야겠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만 맞네. 6번에 2번 되겠죠. 네, 태양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본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를 한 것 같고 제가 6단원부터 이제 단원 평가를 한번 쭉 한번 풀어볼게요. 필요하신 친구들은 한번 같이 한번 보고요. 풀어보셨죠? 네, 좀 빠르게 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 69페이지 6단원 단원 평가고요.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압력에 대한 설명을 오는 가운데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면적은 좁을수록 그리고 누르는 힘은 커질수록 압력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 압력은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을 받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죠. 압력과 면적은 반비라는 거였습니다. 그치? 니은 틀렸고 디귿은요. 스키는 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1번 되겠네. 자, 2번은요. 동일한 페트병에 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는 페트병에 물이 반만 들어있는 거고 나와 다는 한 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 다의 차이는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가 면적이 더 좁으니까 더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 다순이죠. 그래서 2번에 5번. 3번은 이제 면적을 넓게 해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죠. 스키, 널빤지, 그 다음에 뭐 스노보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5번이죠. 눈썰매 해당되는 3번에 5번이고요. 4번은 기체 압력에 대한 설명이 1번, 2번이에요.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말씀드렸었고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압력도 커지겠죠.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는 건요. 단위 면적당 충돌하는 횟수가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누르는 압력이 더 커지니까 누르는 힘이 더 커지니까 압력도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되겠어요. 자, 5번은요. 요 실험 잘 기억하시죠? 페트병에다가 넣고 구슬을 흔드는 거는요. 기체 입자들이 이제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압력을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기체 입자 수 증가가 압력을 크게 한다라는 거였죠.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은 가보다 나가 커지겠죠. 쇠구슬이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도 가보다 나가 커지겠죠. 이 실험으로 기체 입자 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 기억 니은에서 2번 되겠죠. 자 6번은요. 기체 압력을 이용한 예인데요.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기체 입자수를 크게 하면 압력이 커진다는 거였지, 그치? 네, 요거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좀 틀린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입자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풍선이나 튜브 같은 걸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커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빵빵해지는 걸 찾으시라고 했죠. 그래서 에어백 같은 거. 그 다음에 안전벨트 3번, 5번 되죠. 입자수가 많아져서 빵빵해지는 거예요. 압력이 커지고 빵빵해진다. 7번은요. 자,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잖아요.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1 곱하기 60, 2 곱하기 30 다 60이 나오죠. 그죠? 만약에 그럼 60이 나오려면 3기압입니다. 7번에 2번.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값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한 거예요. 7번에 2번. 8번은요. 추를 한번 보시면요. 실린더 속에 있는 추를 한번 보시면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었죠. 그러니까 압력이 크신 경우에 그래서 추를 한번 먼저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가 같을 때는 온도 변화, 추가 변했을 때는 압력 변화라고 그랬고요. 추가 두 개로 늘었으니까 부피가 감소했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2분의 1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입자수는 똑같죠. 공기를 집어넣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입자수가 일정한 건요. 입자수, 공기의 입자수, 종류, 그 다음에 종류, 개수, 크기, 그런 것, 질량 이런 것들을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부피는 2분의 1, 입자수는 일정. 그러니까 4번, 5번 중에 하나겠죠. 충돌 횟수는 어떻게 돼요? 범위가 더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입자 입장에서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두 배로 더 부딪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입자 충돌 횟수는 두 배로 늘어나니까 5번 되겠죠. 그리고 압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9번은요. 공기를 이렇게 빼요. 그러면은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죠. 왜? 과자 초코파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그지? 그래서 공기가 적어지니까 바깥으로 팽창하는 거예요. 이때 증가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네, 부피가 증가하겠죠. 9번에 1번 되겠고요. 10번은 이제 고무 풍선을 넣고 주사기에 넣고 손가락으로 막은 뒤 피스톤 눌렀다. 이제 공기를 빼면은 풍선이 커지고요. 공기를 넣으면은 풍선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고무 풍선은 작아져요. 기체 주사기 속의 기체 압력은 증가하는 게 되겠고요. 부피는 감소하죠. 그래서 10번에 3번 되죠.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고요. 11번에 보일의 법칙인데요. 답은 이거 넘어갈게요. 4번이고요.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찾아보시면 되고 온도가 내 있는 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리을이 겨울철 여기 이제 온도 조건이고요. 따뜻한 온도 조건이잖아요. 자, 12번은요. 추를 한번 보시면 추가 똑같네. 그러면 한 개인데 가열을 했네. 온도 조건이네요. 그러면 이게 샤를의 법칙이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팽창하더라.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다 나가 부피가 커지고요.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다는 건요. 뭐예요? 충돌이 기체 입자를 더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그랬죠. 운동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온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온도가 올라갔어. 그럼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해. 그렇죠? 이번에 충돌 횟수, 입자 수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충돌 세기도 가보다 나가 더 세고요.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가보다 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4번이죠. 12번에 4번. 자, 13번은 이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물방울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부피가 올라가는 샤넬 법칙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하시죠? 13번에 온도와 관련된 거 찾으시면 돼요. 3번 되겠죠? 14번에 이제 이것도 온도 따뜻하게 해서 동전이 들썩들썩 하는데 그 이유가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부피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운동 속도는 빨라지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충돌 세기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리을, 기억을 리을. 그래서 2번 되겠고요. 15번은요. 고무풍선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팽창했다가 쭈그러들었다가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샤를의 법칙이고요. 온도에 따라 풍선의 크기가 달라진다. 가에서 기체 입자 수는 항상 동일해요. 15번에 2번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해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가 같은 경우가 따뜻하기 때문에 입자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겠죠. 나에서 기체 입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16번 찌그러진 탁구공을 물에 넣으면 펴지는 까닭은 샤넬 법칙 때문이죠.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5번 때문이죠.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16번에 5번이고요. 17번은요. 자, 오줌 싸기의 인형은 순서가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알겠죠? 뜨, 찬, 뜨, 따, 찬, 따. 그래서 뜨거운 물을 넣으면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와. 그러면 안에가 이제 약간 진공 상태가 되죠. 거기다가 차가운 물을 넣어. 그러면 차가운 물이 쑥 들어가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팽창하면서 다시 물이 빠져나오죠. 그죠? 따뜻한 물,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쑥. 17번은 2번이고요. 나에서 인형을 담근 물은 차가운 물이다. 그래서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18번은요.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원인인데요. 압력 아니면 온도겠죠. 18번에 4번이고요. 4번은 그릇은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그릇이 빠진다. 이거는 온도 조건이고 나머지는 압력 조건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풀고요. 5단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8페이지고요. 여기 조금 아마 오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리라서 처음 하는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 한 2번, 3번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꼭 개념을 3번 정도만 꼭 보고 가세요. 아시죠? 자, 1번에 과학에서 힘이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돼 있어요. 1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힘과 상관없이 상태 변화했던 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속도 변화가 있는 거죠. 운동 상태가 변한 거고, 활씨를 잡아당겨 늘어나게 했다. 이거 모양이 변한 거죠.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쳐서 홈런이 되었다. 공도 이제 변하니까 모양 변화, 그리고 운동 상태도 변하는 거고요. 굴러가던 공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졌다. 운동 상태가 변한 거죠.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는 속력이 변하는 거나 방향이 변하는 거였어. 그렇지? 그래서 과학에서의 힘이라는 건요.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 모양이 같이 변하거나. 알겠죠? 여기 꼭 있어야 돼. 자, 2번은요. 축구공을 찰 때 운동 방향도 변하고 공도 찌그러지고 속도도 정지해 있다가 찬 거니까 변하겠죠. 힘에 달리는 뉴턴이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맞죠? 축구공의 빠르기는 변하죠. 3번이네. 그 다음에 힘을 작용한 순간 축구공의 모양이 변하고요. 화살표 길이를 통해서 힘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 힘의 3요소 기억하죠?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그 다음에 힘의 방향, 이 3가지를 힘의 3요소로 하는데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고 힘의 방향과 화살표의 방향은 같다 그랬고요. 작용점은 시작점이다. 자, 3번은요. 그냥 이렇게 숫자를 더해주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같은 방향이면은 더해줘라. 반대 방향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라. 왼쪽으로 150N 되겠죠. 이런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죠. 3번에 3번이 왼쪽으로 150N니까 1번이네. 3번에 1번이고요. 4번은요. 이제 서로 쫙 밀었는데 정지해 있어. 이런 게 이제 우리 R자 힘이 0이고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죠.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힘은 일지성장에서 작용해야겠고 반대 방향. 니은 디귿이네. 4번에 5번이고요. 자, 5번은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인데요. 정지해 있거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5번에 4번이에요. 용수철에 매달린 줄을 잡아당겨가 놓았을 때 얘는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고 틀렸고 1번에 탁자 위에 화분이 놓여 있을 때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힘하고 그 다음에 탁자가 화분을 이렇게 떠받치는 힘하고 같아서 이게 정지 있는 거로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2번은요. 용수철이 매달려 있으니까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 다음에 중력이 일정할 때, 탄성력과 중력이 일정할 때 정지해 있고요. 상자를 밀었으나 상자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힘은 좋지만 반대쪽에 힘의 마찰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겼으나 줄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그렇죠? 자, 5번에 4번이었고 6번은요. 1번이에요. 중력 때문이고요. 넘어가고 7번은요. 가나가 떨어지는 방향인데요. 항상 지구 중심을 찾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C하고 D예요. 실수로 그냥 C2로 무심코 찾는 친구가 있는데 C하고 D다. 알겠죠? 7번에 4번이고요. 8번은 무게와 질량. 무게는 변하는 값이고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게는 뉴턴을 찾아냈죠. 질량은 킬로그램, 그램을 쓴다고 그랬고요. 무게를 잴 때는 용수철이 달려있는 용수철과 관련된 용수철 저울 같은 걸 안진뱅이 저울 이런 걸 쓴다. 체중계 이런 걸 쓴다고 그랬고요. 질량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양팔 저울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추나 운동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재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8번은 답은 그래서 2번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양팔 저울을 이용한다. 질량이. 자, 9번은요 19.6 뉴턴이 나왔어. 질량을 지구에서 측정하면 돼 있어요. 달에서 19.6이니까 20 뉴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구에서는 달보다 6배니까 120N이죠. 그리고 이제 질량은 9.8을 원래 나누는 건데 10을 나눠주면 이제 12kg 되겠죠. 이렇게 환산하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9번은 2번이고요. 10번은 이제 탄성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 A가 되겠죠. 그리고 98N. 그래서 10번에 2번 되겠고요. 11번은 가와 나에서 탄상력은 가는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니까 탄성력이 왼쪽, 나는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니까 탄성력은 왼쪽. 근데 크기만 조금씩 다른 거죠. 나가 2배다는 거고요. 다는 왼쪽으로 밀었으니까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11번은 1번이고요. 가와 나에서 탄성력의 방향은 같고 나와 나에서 탄성력의 방향은 반대다. 그죠? 12번은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2번이고요. 가나다에서 양손의 각각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 그죠? 자, 13번은요. 용수철을 어떻게 할까 돼 있는데요. 13번에 5번이고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14번은 이제 우리 했었죠. 마찰력을 변화시키는 요인은요. 면적은 상관없고 무게 아니면은 거칠기라고 했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리고 거칠기가 클수록 마찰력도 커진다고 했죠. 14번에 2번 되겠고요. 가와 나는 이제 나무판에 나무도막 하나니까 똑같겠죠. 예, 가로 세로지만 똑같고 나가 유리판이기 때문에 더 잘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14번에 2번. 15번은요. 나무도막 하나인데 사포를 붙인 반이 당연히 마찰력이 커지니까 경사면이 커지는 거죠. 15번에 5번이고요. 나무도막에도 사포를 붙이고 실어보면 더 작은 기울기가 아니라 더 큰 기울기가 되겠지. 15번에 5번이고요. 16번에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경우는 잘 미끄러지는 거 찾으시면 되죠. 16번에 2번이고 스키를 탈 때 안 미끄러지면 안 되죠. 17번은요. 부력과 관련된 건데 부력은 잠긴 부피만큼이라고 했어요. 이건 반만큼 부피가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5N보다 작겠지 부력이. 17번은 그래서 5번이고요.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아서 떠 있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부력은 어쨌건 절반만큼이다. 18번은요. 3번이고 니은 디귿인데 가와 나에서 물속에 잠긴 두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가와 나에서 물속에 잠긴 두 추에는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한다. 맞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요. 물속에 잠긴 두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무게가 같기 때문이죠. 근데 가와 나가 무게는 같으니까 중력은 같은데 가보다 나가 부력이 커요. 왜? 부피가 크기 때문에가 되겠죠. 자, 19번은요. 200N으로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대. 그래서 마찰력은 200N이고 알짜힘은 0인 거죠. 그래서 19번에 3번이고요. 알짜힘이 0이었을 때 움직이지 않거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랬고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알짜힘이 0이 아닐 때는요. 세 가지가 있었죠. 속력만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속력과 운동 방향이 같이 변하는 포물선 운동학원 혹은 이제 진자 운동 같은 게 있다고 했죠. 자, 20번은요.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랫 방향으로 속력만 변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20번의 답은 2번이고요. 기억 디귿. 가에서 스카이다이버의 속력은 점점점 증가하겠죠. 중력 방향으로 아랫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그리고 디귿은요. 나에서 스카이다이버에게 작용한 알짜힘은 0이다. 일정한 속력으로 이제 또 천천히 떨어지니까. 21번은 가는 같은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니까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겠죠. 나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게 하니까 속력과 운동 방향이 같이 변한다고 그랬고요. 다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은 운동 방향만 변한다고 그랬죠. 그죠? 원운동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21번은 2번 되겠고요. 자, 22번은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 이거는 이제 바이킹 이렇게 진자 운동 같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전목마는 원는 운동이니까 아니고 시계추가 있네요. 네. 기억 니은 되겠죠? 1번. 회전목마는 이제 원운동이니까 방향만 변하는 거였고요. 인공위성도 방향만 변하는 거였고 자이로 드롭은 속력이 빨라지는 거였고요. 스카이다이빙도 같은 방향으로 속력이 빨라지는 거였죠. 자, 23번 답은 1번이고요. 네, 미는 힘이 왼쪽이니까 마찰력도 왼쪽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탄성력도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마찰력도 반대방향 작용하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태양계 행성만 조금 이제 시험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